자,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계리지 컴퓨터 일반 한번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D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그 컴퓨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CPU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주기억 장치가, 요게 그 램이고요. 자, 크게 보면은, 요 CPU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요거, 주기억 장치, 램. 그 다음에 SSD, 뭐 USB, 그런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 자, 이렇게 뭐 구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팹리스 뭐 얘기하는데 그 팹리스는 설계를 중점으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파운드리, TSMC. 그런 애들은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 물론 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크게 주기억 장치. 자, 요게 바로 램인데 요 램이 바로 D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S램이 있는데 지금 요게 D램이고요. 여기 캐시에 들어가는 게 S램이에요. 그래서 자, 비메모리는 CPU고 자, 메모리에는 D램과 S램이 있다. 자, 지금 이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휘발성은 뭐냐면은 우리 그 하드 있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바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그래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확실하게 지우는 것은 디가우징이라 해가지고요. 이거 이 하드는 포맷을 해도 데이터는 남아 있죠. 그래서 자, 뭔가 내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지워야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그 뽀개는 거 있죠. 이거를 천공 파쇄법. 그 다음에 디가우징은 그냥 강력한 자성으로 밀어버리는 거. 이 정도 해야지 하드를 안전하게 데이터를 자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적이 있고 동적이 있는데 여기 바로 여기 그 D램이요. 요놈이에요. D램 반도체. 그래서 지금 D램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게 D램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바로 S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뭐 이건 외우는 거 아니죠? 자,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D램은 램에 들어가는 거고 캐시에는 S램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먼저 1번. 재충전 회로가 필요가 없다. 자, 지금 옳은 건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D램이, 다이나믹 램이 그 이유가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D램이 된 거예요. 즉, 자, D램은요, 이게 1과 0을 기억하는 게 콘덴서에 얘가 전하가 충전이 돼 있으면은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콘덴서에 전하가 방전이 돼 있으면 얘는 0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콘덴서는요, 이게 처음에는 전하가 충전돼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방전돼 가지고 1이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지금 얘가 원래 한 요 정도 비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채워주는 거. 그게 바로 재충전이고 그게 필요한 게 바로 D램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 같은 경우에는 틀렸죠.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D램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기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니은을 보면은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요놈이에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속도가 가장 느린 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S램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뭐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을 보면은 S램에 비해서 대용량 구성이 쉽다. 요거 맞네요. 즉 지금 요 D램 반도체는 대용량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S램에 비해서 용량을 늘리는 게 용이하다. 그러면은 디귿은 네, 맞네요. 자,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은 전원이 꺼지면은
이쪽은 다 그 휘발성이죠. 데이터가 날아가요. 그래서 요거 니을은 예, 맞네요. 그래서 자 1번은 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연산을 수행한 후에 모든 피연산자의 입력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명령어 실행 방식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는 크게 0주소 명령어, 그 다음에 1주소, 2주소, 3주소 명령어 형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그러면은 문제가 뭐였어요? 피연산자의 입력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거. 자, 지금 여기 이 주소 명령어는 요놈과 요놈을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는 값이 바뀌죠. 그런데 3주소 명령은요. 오퍼랜드 1에 있는 값과 오퍼랜드 2에 있는 값을 더해요.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오퍼랜드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집어넣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P 입력 데이터가 안 변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3주소 명령어가 입력 데이터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에서 기능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이제 기능 점수가 왜 나왔냐면요. 자, 그 프로젝트 비용을 산출해야 돼요. 이제 그 초창기에는 라인 오브 코드 방식, 즉 라인 수가 많으면은 뭐 인라인 하나의 라인당 1원씩 그렇게 프로젝트 비용 산출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일부러 막 라인 수를 막 늘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기능 점수예요. 즉 펑션 포인트. 그래서 이 펑션 포인트는요. 한마디로 기능을 쭉 매긴 다음에 그 기능에다가 점수를 다 일일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점수에 맞춰서 비용을 산출하는 거. 그게 바로 기능 점수예요. 그래서 자 기능 점수에는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자 그렇게 모든 기능들을 다 점수를 할 수 있도록 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입력, 수정, 삭제 즉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입력 기능이 있다, 조회 기능이 있다, 뭐 삭제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전에 그 기능 점수 했던 건데요. 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자, 이거 볼까요? 입력, 수정, 그 다음에 출력. 그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자,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썸을 해가지고 그 썸에 맞춰서 뭔가 그 보정치를 또 넣어줘요, 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복잡하면은 좀 더 보정치를 높게 해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하는 게 바로 기능 점수예요. 자, 그래서 자, 기능 점수에는 고려할 대상이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그 다음에 내부 논리 파일, 그 다음에 외부 연계 파일. 자, 이게 이름이 이런 거거든요. 내부 논리 파일이에요. 내부 논리 파일. 틀렸죠? 네, 외부가 아니고 내부 논리 파일이다. 그래서 자 3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요. 우편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때 그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지금 보면은 요구사항인데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 개발 모델에서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거죠. 즉 계획 단계는 그냥 뭐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은 하기로 했으면은 그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미리 이거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행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요. 해가지고
자,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을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화면이 있으면은 요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발주처가요. 이게 일이 많은 게 이러한 요구 사항을요. 발주처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야 쉽지. 이거 그냥 뭐 이거 구축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의외로. 그래서 자, 이런 거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샘플을 구해야죠. 예, 샘플을 구해가지고 그 샘플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자, 이러한 요구사항의 종류에는 크게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기능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 기능이야, 뭐,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동작. 자,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쭉 기술한 게 바로 기능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은 비기능은 뭐냐면요. 기능 말고 좀 기능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 뭐 예뻐야 된다.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 보안성이 우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비기능이에요. 해가지고 응답 속도, 뭐 속도가 빨라야 된다. 가동률이 높아야 된다. 그런 것들. 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응답 속도 또는 뭐 가동률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 여기 보면은 뭐, 뭐 디자인 쪽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주관적인 내용들 뭐 디자인을 고려해야 되고 장애인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도 뭐 사용이 편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비기능 요구사항들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능으로 넣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바로 자 비기능이고요. 크게 비기능에는 성능, 가용성, 보안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요구사항 작성할 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요구사항인데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기능 말고 비기능에는 성능, 가용성, 보안 자, 요런 것들이 바로 비기능이고요. 그럼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뭐예요? 가용성에 대한 설명이죠. 즉, 가용성에 대한 얘기는 비기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아니고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워크시트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을 했을 때 결과값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매치라는 게 있는데 자, 요 그 매치 함수는요. 이게 바로 기본 형태예요. 지금 내가 요 범위에서 이거를 찾는데 이건 옵션이고요. 이게 지금 자, 보면은 순번을 반환하는 함수가 바로 매치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인덱스 여기 보면은 찾는 값, 값의 범위, 그 다음에 옵션이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요 놈 있잖아요. 자, 지금 요 놈을 보면은 지금 요 범위가 B2부터 B4까지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B2가 요거죠? B2부터 B4까지. 즉, 범위가 지금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25, 35, 45에서 41을 찾는 거죠. 근데 요 41에 순번을 구하는 건데 옵션이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오름차순 정리를 해서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 가장 큰 값. 즉, 지금 B2에서 B4가 25, 35, 45인데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게 41이죠. 그러면은 이 말은 41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35가 몇 번째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매치라고 하는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어려웠던 게, 요거 옵션까지는 조금 좀 이게 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옵션은 여기, 자, 여기 보면은 1이 있으면은 그 1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가장 큰 값에 지금 요까지니까 가장 큰 요거 30, 그러니까 41보다는 이제 얘가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놈, 35의 순번. 요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5번은 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엑셀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넣어 보면은 요렇게 두 번째라고 이게 나와요, 이게.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요. 자, 지금 요거서 여기서 지금 요거는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그 참조할 때 상대 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참조가 있는데 상대는 뭐냐면은 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요 C는 요 놈과 요 놈을 곱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얘를 딱 잡고서 밑으로 얘를 딱 끌잖아요. 끌면은 상대 참조는 얘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쭉 끌면요.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얘가 상대 참조예요. 그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뭐예요? 자, 요 놈을 자, 지금 요 놈은 요 두 개의 그 합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끌면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값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또 얘를 끌면은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상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또 내리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요 두 개의 합이 요 F가 딱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자, 상대 참조고요. 그래서 나온 게 자, 이제 절대 참조는요. 값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정시키냐면은 앞에다가 달러를 딱 붙이면은 걔는 고정이 되는 거죠. 즉, 자, 지금 여기서 요 C가 지금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서 C가 됐다. 이때 내가 B 지금 요거 이렇게 더해서 여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좀 달러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여기서 요 놈은 자, 차이점은 뭐예요? 달러죠. 자, 달러를 붙였다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딱 잡고서 밑으로 당기면요. 얘가 덧셈이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이런 식의, 이렇게 얘가 딱 그 위치가 고정되는 거. 그게 바로 절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6번 문제를 보면요. 자, 볼까요? 내년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D6 그러면은 자, 먼저 D6가 D6이죠? D6이니까 어디에요? 요 놈이에요. D6 셀에 수식을 입력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봤더니 34,000 뭐 34만 1,000원이잖아요. 자, 요거 뭐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얘가 요렇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즉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서 얘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요거 자, 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C6과 그다음에 D5 요 놈을 곱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딱 그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자, 하나를 써준 다음에 자, 지금 요 놈을 내가
D6셀에 D6셀 요 놈의 채우기 핸들을 F6셀까지 드래그한다. F6셀까지 드래그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얘를 딱 마우스로 찍어서 F6셀까지 얘를 쫙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값들은 당연히 요게 지금 여기 보면은 딱 얘가 이렇게 딱 바뀌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랑 틀리죠. 틀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눈치를 채야죠. 아, 뭔가 그 상대값이 아니고 절대값이 나와야 되는구나. 즉 지금 요 같은 지금 요 놈은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 놈은 얘 지금 보니까 얘와 얘가 자동으로 지금 바뀐 거죠? 얘가 요렇게 바뀐 거야. 이게 자동으로. 이게.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상대 참조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얘를 이거를 절대 참조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요게 딱 고정돼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얘가 원래는 뭐예요? 여기 지금 의도하는 거는 얘가 요렇게 곱해서 이게 나오고, 얘와 이걸 곱해서 얘가 나오고,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디에다가 그 달러를 붙여야 되냐면은 그 C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붙여야죠. 이렇게 달러를 붙여야지 얘가 안 바뀌고 지금 딱 고정이 되겠죠? 즉 얘가 고정이 딱 되는 거 해서 항상 요게 안 움직이게.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얘와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얘와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그래야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에는 C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드래그를 또 했죠. 즉 요거를 마우스로 딱 집어서 얘를 밑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곱셈 되려면은 얘가 요렇게 돼야죠. 그죠? 그잖아요. 얘가 땡기면 원래 뭐예요? 얘가 요렇게 곱해서 요 박스가 나와야 되고, 이땐 뭐예요? 요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요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오고. 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요 놈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5 앞에 달러가 탁 붙어야지 얘가 절대값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 보세요. 얘를 다 찍은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쫙 늘려요. 쫙 늘리면은 지금 요 놈은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이제 내리는 거죠. 자, 밑으로 내리면은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와 얘가 곱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 또 얘를 다 늘렸을 때, 얘가 늘렸을 때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번은 뭐예요?
1번이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자, 6번은 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7번은 자,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한 SQL 문 중 문법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한번 그냥 커스터머 테이블이 이제 이걸 할게요. 커스터머 아이디, 네임, 나이, 성별, 주소, 그 다음에 뭐 등급. 자, 요런 그 테이블 있을 때 1번 쿼리 어떨까요? 자, 1번 쿼리는 요렇게 보면 되게 보기 힘들어요. 이때는 이렇게 밑으로 딱 내리면은 그나마 좀 보기가 편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집계 함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자, 집계 함수가 있으면은 요 두 놈은 그룹 바이로 묶어줘야 돼요. 이건 그냥 그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뭐가 빠졌죠? 얘가 빠졌죠. 그래서 1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맞게 고치려고 하면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룹 바이도 빠졌네, 이제. 예, 그룹이 아니고 그룹 바이.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레이드잖아요. 그리고 요거 딱 그레이드만 딱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뭐 1번은 자, 뭐 오류고요.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셀렉트 한 다음에 테이블명, 회어절. 뭐 이건 뭐예요? 실버나 골드. 실버나 골드를 검색하라. 뭐 그럼 뭐 얘나 아니면 뭐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은 특별한 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요 뭐 2번은 그래서 뭐 문제 없고요. 자, 3번은 select from where죠. 이게 바뀌었어요. 제대로 쓰려면은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group by. 요거 맞게 했네. group by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SQL이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자,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거. 자, 제대로 쓰면 이제 이건데 이거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select from 다음에 회어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게 고치면은 select from where exist 이렇게 써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7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은 자, 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크게 보면은 딥러닝,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서는 인공지능은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우니까 못 내고 요거 있잖아요. 머신러닝. 요걸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머신러닝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걸 낸 거예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자, 그래서 지도학습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어린애 가르치듯이 옆에서 사람이 계속 이것은 정답, 이거는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 그게 바로 지도학습이고요. 자, 비지도학습은 사람의 개입 없이 그냥 지 혼자서 패턴을 배우는 거. 그게 비지도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지도학습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학습은 뭐예요? 계속 그 사람이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자, 1번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즉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입력값과 목표값이 주어지는 거. 사람처럼 요거는 정답, 이거는 틀렸어. 알려주는 거. 네, 그래서 자 8번은 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건 그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파고 있잖아요. 뭐 이세돌 구단과 바둑 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강화학습. 네, 강화학습. 목표치와 보상. 강화학습이고요. 3번은 비지도학습. 3번은
비지도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연관 규칙학습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8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9번은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이용해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밥은 앨리스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정상적으로 확인했다. 옳지 않은 거는 자 요거 그 암호학은 크게 요거 이제 평문이에요. 자 평문을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 암호화를 하면은 암호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암호문을 자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해서 평문으로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요건 뭐 해커들은 키 없이 암호문을 복호화하는 거 그게 해커들이 하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크게 종류에는 크게 자 종류 볼게요. 자 요거예요. 크게 종류에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대칭키나 비밀키랑 뭐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키의 반대는 비대칭키, 비밀키의 반대는 공개키, 그 다음에 관용키의 반대는 사설키.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암호학에서는 이걸 딱 외우셔야죠. 그래서 크게 암호화 방식에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외웠다 치고, 자, 먼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때 이 평문을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키를 신뢰성 있는 채널, 보통 이게 VPN 많이 쓰죠? VPN으로 받아서 똑같은 키로 복호화하는 거. 그게 바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자, 요거는 뭐 글로 쓴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근데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편리해요. 빠르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키 관리가 어려워요. 즉, 지금 B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자, 손님이 A 손님, C 손님, 그 다음에 D 손님. 자, 손님이 늘면 늘수록 꽃집에서는 관리해야 될 키가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칭키 종류는 데스에스 시드, 하이트, 이데아, RC5, 아리아. 이게 바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자, 요거, 자, 공개키는, 자,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때 키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공개키와 개인키. B도 역시 B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 자, 만든 다음에 각각의 공개키를 미리 공개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할 때는 이거를 B한테 줄 거잖아요. 그때는 B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호화는 자 지금 요 암호문은 B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죠? 이걸로 암호화했잖아요. 그럼 복호화는 B의 개인키로 복호화가 되는 게 바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요거는 뭐 자 글로 쓴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키 관리가 용이해요. 즉 지금 얘가 꽃집을 하고 있고요. 손님이 A, C, D라고 하는 손님이 있을 때 각각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든 다음에 다 공개해 놓는 거죠. 공개키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B라고 하는 꽃집에서 자 10만 원 결제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암호할 땐 뭐예요? B의 공개키로 암호하겠죠. 그 다음에 손님 C도 이번에는 한 20만 원 결제했다. B한테 줄 거잖아요. B의 공개키로 암호하고 이번에 D는 한 100만 원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은 B의 공개키로 얘를 암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 받아요. 자, 받으면은 지금
요놈들 잘 보세요. 요놈들 다 B의 공개키로 다 암호화 시켰죠. 복호화는 자, 요걸로 암호화 시키면은 복호화는 B의 개인키. 요걸로 다 이게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개인키만 잘 관리하면은 이게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키 관리가 용이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 잊어먹으면 이거 잊어먹으면 난리 나는 거죠. 실제로 그 뉴스에 신문에 보면은 거래소인데 이거 잊어먹었대. 이거 개인키. 이게 뭐예요? 이거 개인키가 이걸 잊어먹은 거죠. 이걸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뭐 위험성도 있지만은 전자상거래 하려면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그 공개키 종류에는 디프엘만, RSA, DSA, ECC, 라빈, 엘가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종류 있잖아요. 이건 뭐 외우셔야죠. 자, 이걸 알고 있다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자, 9번을 보면은,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밥은 앨리스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내 확인했다. 옳지 않은 거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개키라고 되어 있죠? 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디프엘만, RSA, DSA,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볼까요?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평문을 암호화했다. 앨리스는 이 평문을 암호화할 때 밥의 공개키잖아요. 요거.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와서 암호화 시켰죠. 그러면은 맞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밥은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화한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3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AES? 얘는 뭐예요? 대칭키죠? 그래서 자, 지금 공개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키는 공개키와 개인키, 그죠? A의 공개키와 A의 개인키, B의 공개키와 B의 개인키로 구성된다. 네, 맞네요. 그래서 자, 9번은 3번이에요. 자, 9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자, 네트워크 공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SQL 인젝션 공격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SQL 인젝션 공격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로그인할 때 이때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대충 짜면요. 이렇게 그냥 대충 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보통 관리자 아이디는요. 대부분 다 어드민이에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요거는 이제 뭐 고치겠죠. 좀 어렵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그 회원 테이블에 보통 회원 아이디 어드민은 다 있어요. 이게 물론 패스워드는 바꾸겠지만은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뭐예요? 이거 하나가 있네. 그럼 얘가 1일 때 인증되도록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대충 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커도 아니고요.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는지. 즉, 자,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지금 내가 해커예요. 해커인데, 이거 지금 이거 패스워드 몰라. 그런데 한번 이게 딱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요. 얘가 요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내부에서 자, 보세요.
id의 어드민은 있잖아요. 그럼 얘는 true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화절을 왜 넣냐면요. 오화절은 하나라도 true면 걔는 true잖아요. 즉, 얘는 true죠. 그리고 요 뒤에 요 놈은 그냥 그 설명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절은 하나라도 true면은 이게 true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앞에 and절은 하나라도 false면 걔는 false죠. 이거 false예요. 그런데 뒤에 붙는 이 오화는 뭐예요? 하나라도 true면 true이기 때문에 얘 true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인증이 돼버려요. 즉 패스워드를 요걸 했는데 어라? 인증이 되네? 네, 이게 바로 SQL 인젝션 공격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뭐냐면요. 뒤에 문장을 요게 실제로 쿼리인데 이렇게 쓰면은 얘가 주성문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요 전체를 그냥 주성문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SQL 인젝션 공격이고요. 얘는 뭐예요? 인증을 우회하는 거죠. 즉 내가 패스워드를 몰라요. 또 자, 인증이 뭐예요? 자, 식별, 인증, 인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누가 야 인증이 뭐냐 그러면요. 아 뭐지 그래요. 식별은 뭐예요? 아이디 식별하죠. 인증은 뭐예요? 패스워드. 인가는 권한 부여예요. 근데 인증을 우회했다. 해커가 패스워드를 몰라도 로그인 됐죠? 그게 바로 SQL 인젝션 공격이에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SQL 인젝션 공격은 네트워크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세션 아이디를 탈취하는 거는 SQL 인젝션이 아니고요.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얘는 그냥 인증 우회하는 거죠. 이거는 세션을 중간에서 낚아채는 거. 즉, 자, 요건 지금, 자, 3웨이가 좀 빨리 할게요. 지금 이렇게 3웨이가 싱크 플러스 에크. 요렇게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여기에 있는 수많은 라우터의 메모리에 해당 경로가 딱 세팅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경로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이패스 해버려요. 속도는 광속보다 조금 느려요. 1초의 지구를 한 7바퀴 도는 속도로 얘가 통신하는 거죠. 자, 리퀘스트 하면은 웹서버가 태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송신자의 웹 브라우저는 태그 밖에 있는 텍스트를 태그 안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화면에 뿌리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가. 그 다음에 핀 플러스 에크. 이거는 세션 해제. 왜냐면은 여기 있는 라우터들은 나만 쓰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도 써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결국엔 이거. 자, 처음에 싱크 플러스 에크. 네,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요 플래그로 3웨이를 한다. 그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세션 하이제킹 뭐냐면요. 얘가 싱크를 날리면은 지금 얘가 싱크가 얘한테도 가고 얘는 가잖아요. 그러면은 해커1이 클라이언트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서 클라이언트의 수신 포트를 잠깐 막아놔요. 자, 지금 싱크가 갔죠. 서버는 싱크에 대한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를 보내요. 자, 싱크 플러스 에크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거 못 받아요. 그때 해커2가 싱크 플러스 에크에 대한 응답으로 잽싸게 에크를 딱 날리는 거예요. 해커가. 그러면은 원래 세션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순간적으로 해커2와 서버가 세션이 맺어졌죠? 그 다음에 해커2가 자, 리퀘스트 서버한테 고객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은 서버는 뭐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쫙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션을 중간에서 낚아채는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자, 요거는요. 이 과정을 글로 쓴 게 이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하나 읽으면요. 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글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세션 훔치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은 틀렸네. 그 다음에 2번은 신플러딩 공격은 3웨이 핸드쉐이킹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다량의 싱크를 보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스죠? Deny of Service. 그래서 자, 신플로딩은 아까 자, 3웨이 할 때 3웨이가 자, 이제 처음에 싱크 플러스 에크, 그 다음에 리퀘스트 한 다음에 요렇게 하는 게 3웨이 가장 스탠다드라고 했죠. 예. 자, 근데 정상적인 3웨이는요, 이거 동작 이렇게 해요.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자, 싱크를 보잖아요. 그럼 싱크가 웹 서버에 백노 큐에 딱 쌓여요. 그 다음에 싱크에 대한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를 보내겠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에크를 딱 기다리다가 에크가 오면은 요 에크가 요거 싱크를요 탁 지워버려요. 요 과정을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자, 심플로딩은요 가장 단순한 게 죽어라 이 해커가 싱크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즉 싱크를 보냈죠. 쌓여요. 또 얘는 또 싱크 플러스 에크를 보냈는데 원래는 에크가 와야 되는데 싱크를 또 보내요. 또 쌓이죠. 싱크를 또 보내요. 또 쌓이죠. 또 보내요. 또 쌓이죠. 계속 싱크만 보내면은 요 백루 큐가요 풀나버려요. 그러면은 웹소가 뻗어버리죠. 이게 바로 신플러딩 공격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무식하게 이거를 막는 방법은 백루 큐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벌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화벽인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쓰면은 방화벽 딱 보고 있다가 계속 싱크가 오네. 그러면은 방화벽이 대신 에크를 날려줘 가지고요. 요 싱크를 빼줘요. 이거를 그걸 해줘요. 방화벽이. 그래서 좋은 거 쓰면은 된다. 자, 이게 바로 심플러딩. 그래서 요거는 맞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스모프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모프 어택은요. ICMP와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게 스모프 어택이에요. 그래서 ICMP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얘가 그냥 자, 이게 프로토콜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즉, 약속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내가, 야, 너의 상태를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얘는 자기 상태를 알려주고 딱 끝나겠죠. 자, 그런데 원래는 요게 요렇게 가면은 자기한테 오는데 자, 그 스머프 어택은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스머프예요. 그 요즘 학생들 이거 몰라가지고 잘 이해 못해 있었어요. 이런 그 만화가. 그래서 이 스머프 어택이요. 한번 이해할 거예요. 얘가 하는 요게 바로 브로드캐스트예요. 즉 전체 네트워크에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요거는 정상은 됐고 자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송신자가 해커잖아요. 그런데 송신자의 IP를 타겟의 IP로 딱 바꿔버려요. 그런 다음에 수신자 IP를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끝자리가 255가 바로 광고처럼 전체 네트워크에 뿌리는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이걸 ICMP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면은 첫 번째 라우터가 이걸 딱 받았죠. 자, 받은 다음에 수신자를 봤더니 브로드캐스트네? 그럼 뭐예요? 이 ICMP 요청을 전체 네트워크에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았죠. 요 받은 애들은 송신자한테 자기의 상태를 보고해야 돼요. 그 송신자는 누구예요? 타겟이죠? 얘한테 이게 쫙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스머프 어택은 ICMP와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프 어택은 ICMP,
출발지 IP 주소를, 여기 있죠? 송신자 IP 주소를 타겟의 IP 주소로 위조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한다. 전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해서 보내는 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자 랜드 어택은요. 송신자와 요거를 요 IP를 이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딱 카피해 버려요. 그러면은 요건 지금 얘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어차피 수신자잖아요. 얘 가요. 간 다음에 싱크 여기다 쌓였죠. 자, 그러면은 싱크 다음에 싱크 플러스 에크를 얘한테 보내겠죠? 통신자한테. 그런데 이미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기 했기 때문에 싱크 플러스 에크가 자기한테 되돌아와 버려요. 이거를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또 보내요. 또 쌓이고 또 보내요. 또 쌓이고. 그러면은 얘가 뻗겠죠. 이게 바로 랜드 어택이에요. 그래서 자, 그 랜드 어택은요. 그 캡처를 딱 떠오면 돼요. 그러면은 송신자, 수신자 똑같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죠, 이거.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랜드 어택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랜드 어택은 출발지, 목적지 IP를 같게 설정하는 거. 예, 맞네요. 그래서, 자, 10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1번은 네트워크 공격, 12번이죠? 11번이죠? ISMSP인데요. 자, 요 그 ISMS가 이게 정보보호 관리 체계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처음에는 개판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컨설팅 받으면 왕창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보안 장비를 뭐 도입을 해요. 그러면은 보안 수준이요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 이 각종 보안 장비들은 계속 업데이트와 패치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보안 수준 떨어져요. 그에 반해서 자, 지금 처음에 고객이 1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10,000명이었다가 늘잖아요. 즉 위협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잘 보면은 사고는 이때 나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얘를 어차피 보안 위협은 계속 증가하니까 주기적으로 얘를 검사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기적으로. 예. 뭐 해서 뭐 이거고요. 이게 ISMS고요. 그래서 처음 요거 많았는데 지금은 다 ISMSP로 통일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은 3년 뒤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3년이 처음에 하다가 올려요. 점점 떨어지면 뭐예요? 3년 지나면은 또 이제 한번 부탁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은 3년 뒤에 또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안 위협은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ISMS고요. 근데 이게요, 이게 법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법 이게 뭐 몇 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1,500억 전체 매출액이 1,500억 그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 그 다음에 이용자 수 100만 명 이게 이제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른 거잖아요. 세입이 1,000억이 아니죠? 얼마예요? 1,500억. 그 다음에 예비 인증해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사후심사.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1회 매년 한 번 이상 중간 검증 받아야 돼. 요건 맞아요. 매출액
정보통신 부분 매출액, 그죠? 정보통신 부분 매출액 100억 원. 그 다음에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맞네. 그래서 요거 두 개고요. 전에 그 ISMSP 그 교육 받으러 갔었는데 누가 딱 질문하더라고요. 그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그 회원 가입 수냐 아니면은 진짜 그 로그인한 개수냐 하니까 그 설명하는 분도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이게.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로그인만 했고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냐, 로그인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거냐, 다 틀리죠. 이게 좀 기준이 좀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하여간 자 11번은 4번이고요. 12번은 프로세스 상태 전이 모델 이거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 실행 대기가 있는데 대기 상태에서 웨이크업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없어요. 어디로 가요?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핵심인 거죠? 대기 상태에서 바로 일로 가는 거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옳지 않은 거는 대기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없죠?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13번은 자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가 지금 이거죠? 우리 뭐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예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에는 SDN,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 그러니까 그 운용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고요. 점진적 확장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클라우드고, 요거 외우셔야죠.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 받는 거,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 이거는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우리 개인이 하는 거는 이거죠. 인프라스트럭처 애지어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가 이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지어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보는데 클라우드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작년에 그 유럽에서 클라우드 서버가 딱 장애가 나니까 그 클라우드 이용하고 있는 뭐 공항, 철도, 공장, 올스톱, 그러한 문제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 프레미스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MFA는 생체 인증, 즉 두 가지 이상의 인증을 결합한 거. 그 다음에 책임 공유 모델은 고객과 클라우드 그 제공업체가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고요. 여기 보면은 책임 공유 모델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클라우드에 만약에 뭐 랜섬웨어가 걸렸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악성 프로그램이 내 클라우드에 그 감염된 거야. 파일이.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는 그거 뭐 네이버니까 네이버에 있지 않나를 하지만은 지금 뭐예요?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책임 공유 모델은 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같이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 클라우드에 뭔가 악성 프로그램이 감염되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게리직 자 기출문제 풀 맞추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